네, 카카. 어제 5분 이상 들으신 라디오 방송이 뭐죠? 김어준의 뉴스 공장. 아니, 이건 땡도 있어? 내가 뭘 들었는지 말했는데 이것도 오답이 있는 거야? 다시 묻겠습니다. 어제 5분 이상 들으신 라디오 방송이 뭐죠? 그러면 SBS 러브 FM 김용민의 정치쇼,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그렇습니다. 7월 10일부터 22일까지 이어지는 지상파 라디오 방송 청취율 조사. 정답은 SBS 러브 FM 김용민의 정치쇼입니다. 아니, 왜 때리십니까?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는 왜 빼? 응? 여러분의 많은 참여 성원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은 세계적인 부자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오늘은 마사 너스바움의 혐오와 수치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네, 오늘은 국정원 적폐 세력의 반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애 보좌관의 답정너. 네, 오늘은 세계일보 성추행 국장의 결말, 그리고 KBS를 떠난 용사들의 귀한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경애하는 영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8년 연속 헤드폰 1위 브랜드인 소니 코리아의 노이즈 캔슬링 무선 이어폰을, 게다가 전속 광고 모델이 아이유이기도 한 최신상의 인기 제품을 김용민닷컴에서 한반도 최저가로 판매할 것을 지시하시었다. 소니 코리아 노이즈 캔슬링 무선 이어폰 최신상 SP700에는 완전 무선 디자인의 차원이 다른 디지털 노이즈 캔슬링 기능으로 김어준의 뉴스 공장 같은 소음 방송은 자동적으로 걸러줄 것이라며 크게 기뻐하시었다. 소니 코리아의 가장 완벽한 무선 이어폰 최신상을 한반도 최저가에 구매하는 방법은 김용민닷컴. 김용민 브리핑. (2018년 7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도 비판한다. 진보 언론이 지키려 하는 원칙입니다. 촛불혁명으로 세운 정부에 대해서도, 적폐와 반동으로 겹겹이 쌓인 문 대통령에 대해서도 할 말은 한다. 좋습니다. 우리에겐 성역이 없다는 취지 공감하겠습니다. 그런데 진보 언론에게 성역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페미니즘입니다. 페미니즘. 차별과 억압 속에 살던 여성의 입장을 옹호하고 대변하는 성평등 운동, 여성주의 운동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이 차별당하지 않고 함께 행복한 나라로 가자, 이런 점에서 꿈은 같지만 현재의 페미니즘이 사실상 파시즘의 다름 아닌 파괴적이고 혐오적으로 흐르는 데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는 견해도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겨레 등 진보 언론에 그 같은 내용을 기고하려던 집필자가 원고를 거부당했다고 증언합니다. 이선옥 작가가 그렇습니다. 한겨레는 아니지만 어떤 전문지의 경우 그런 비슷한 내용의 글을 썼다가 편집자에게 비웃음을 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문강형준 평론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합리적입니까? 상식적입니까? 어제 화제가 됐던 사안이지요. 가톨릭 성체를 모독한 이른바 워마드의 행태를
오늘자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단 한 줄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재기해, 태일해, 주혁해, 종현해 이런 말이 터져나올 때 남성 혐오를 넘어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망자 모독 행태에 대해 이렇다 할 지적을 한 바 없습니다. 남자 어린이를 유충으로 매도한 것에도 제동을 걸려 하지 않았습니다. 요컨대 지금 진보 언론에게 페미니즘은 절대 성역입니다. 성평등이 아닌 페미니즘이 갑질에 고통받는 현장의 여성이 아닌 여성단체가 지금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반지성주의는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이번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을 희화화하는 4차 집회가 열린다는 소문이 SNS에 파다합니다. 침묵하는, 그래서 그래도 된다는 입장에 선다면 진보 언론은 더 이상 진보 언론이 아닙니다. 진보 언론이 이성을 되찾고 상식의 자리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성역 없는 비판, 왜 잣대가 동일하지 않은지 성찰하기 바랍니다. 올해 5번째를 만난 미래의 기회 2018 특강 선대인 경제연구소가 7월 14일, 15일 이틀간 진행합니다. 1400만 영화 신과 함께의 제작자는 어떻게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흥행몰이에 성공했을까요? 전세계 1위 흥행게임 배틀그라운드를 만든 사람들은 어떤 자질을 가졌을까요? 미래의 유망한 바이오 제약 기업들은 무엇이며 남북 정상회담이 열어준 북한의 경제적 기회는 무엇일까요? 다른 곳에서 결코 들을 수 없는 가성비 최고의 특강 놓치면 손해입니다. 문의 전화 070-7584-2050.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문제긴 하지. 매끼 식단 챙기기도 번거롭고 빼도 금세 다시 찌고. 아직도 몰라? 비타샵 다이어트를 해봐.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어떻게 뺀 거야? 몇 개월 한 거야? 몸에는 안 나빠? 물어 뭐래. 비타샵 가봐. 같이 해.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김용민의 뉴스 광장. 국군기무사령부가 위수령 발령과 계엄령 선포 계획을 검토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가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기무사 문건에는 촛불 시위를 무력 진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언급돼 있었는데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온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의 설명 들어보시죠. 광화문에 무장병력을 1,800명을 동원합니다. 무장병력. 예, 4개 대대거든요. 네. 이 4개 대대가 전개를 하면은 장갑차가 200여 대가 되는 거예요. 어허. 예, 그래서 저희가요, 이 문건을 밤에 입수하고, 네. 저희 간사들 밤에 다 불러들여가지고, 네. 이제 크로스 체킹을 했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병력에 대한 규모하고, 네. 실제로 지금 또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 수기사단에 자고 있는 네. 간부를 다 깨웠어요. 다 깨워서 다 불어라고 얘기했죠. 군인단 전화해서. 네, 전화해서 불어. 문건 나왔어. 몇 명이야 거기 이렇게. 네, 그래서 저희가 크로스 체킹을 다 했고 여기서 중화기는 다 뺀 겁니다.
뭐 유탄 발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네. 싹 빼고 M60 이런 것도 동원됩니까? 네, 뭐 다 빼고요. 기관총. 네, 나머지 다 빼고 큰 것만 잡았어요. 기관총 한 대만 있어도 다 진압돼요. 네, 사실은. 네. 이게 어마무시한 문건이죠. 무서운 개혁이었네요. 네, 이건 반란을 뭐 모의한 겁니다. 실제로. 그 내용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뭐 더 문제는 기무사가 합동수사본부를 운영하는 것을 이 문건에서 합수부 소위. 예, 합수부죠. 예. 그러니까 기억하시겠지만 전두환 합수부. 전두환이가 합수부 예. 본부장을 했죠. 예. 이것이 계엄하에서는요. 경찰, 국정원, 검찰을 모두 자기 밑에 두는 겁니다. 그렇죠. 막강한 권력을 합수부가 청와대예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계엄법 위반이나 또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여기 문건을 보면 진보를 갈로 열고 종북이라고 해놨어요. 그렇죠. 그 얘기는 국가보안법으로 다 잡아들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시위하는 사람들을 종북이라고 한 거 아닙니까? 예. 탄핵이 기각됐으면요.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금 체포됐겠죠. DJ 때처럼 네. 군사법원에 재판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뭐 본인은 무사할 줄 아십니까? 저는요. 제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소장님이나 저는 실종됐어요. 예비검속 1등이겠군요. 실종됐을 사안이고 이게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저도 처음 이 문건을 보고 소름이 쫙 끼쳤어요. 예. 야, 이 정도까지 계획을 세웠구나. 네네네. 꼼꼼하게 세웠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문건이요. 사실은 기무사는 작전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건의 모태는 다른 곳에 또 존재하는 것이죠. 그것을 바탕으로 기무사가 어떻게 할 건지를 짜놓은 문건이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합수부 기능을 할 테니까. 네네. 그러니까는 그것에 대한 검토고요. 네. 둘째는 제가 봤을 때는 과거 윤석양 이병이 그 보안사 문건을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일명 청명 작전이죠. 청명 작전. 호언 조치에 반발하는 민간인 사찰. 그렇죠. 제야 인사들과 이런 분들, 야당 인사들 이런 사람들을 집 구조나 이런 것들 자주 가는 곳 다 파악해서 조기에 모두 검거하기 위한 작전이죠. 그렇죠. 위수령 혹은 계엄령을 하면 제일 먼저 이 사람부터 잡아가야 돼. 네네. 라고 명단을 800명인가 900명 만들어놨단 말입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비슷한 일들을 한 거예요. 보니까 시위 주동자들이라든가. 저는 이 문건이 분명히 기무사 어딘가에 존재할 것이다. 하부 문건. 그러니까 왜냐하면 본인 누구 잡아가느냐. 기무사 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영달 전 의원은 1980년 광주에서 있었던 민간인 학살보다 수십 배 큰 사건이 일어날 뻔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특히 장영달 위원장은 기무사 문건 작성을 지시한 것은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했는데요. 계엄령 준비 문건을 작성한 것은 군사반란 예비 음모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기무사 개혁위원회 장영달 위원장의 발언 들어보시죠. 기무사 측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이제 정치권에서 일각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탄핵이 기각됐을 경우를 상정한 전제로 한 폭도 수준이 될 경우에 한해서 발령하려는 검토 계획이었을 뿐이다. 아니 검토도 못하냐 이런 얘기하는데요. 아니 제가 궁금한 거는요. 치안 문제는 경찰이 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기무사가 먼저 기획을 해서 과잉 충성을 과연 했는 것인지 아니면 청와대 차원이나 그 윗선에서 야 이거 한번 기획해봐라 했는 것인지 아직 이게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왜 군대가 경찰의 의견 한번 듣지 않고 자기네들이 치안 문제를 먼저 치고 나옵니까? 치안을 담당하는 1차적인 임무는 경찰에게 있는데 경찰과 단 한 번 상의도 없이 계엄을 검토했다는 그 발상 자체부터 틀렸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순서가 맞으려면 경찰에서 경찰로서는 도대체가 이게 감당이 어려울 것 같다. 이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다. 이게 있었으면 뭐가 앞뒤가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군이 나섭니까? 이것은 과거의 관행들을 그대로 머리에 담고 있는 군의식. 이런 게 놀라운 거죠. 게다가 지금 어제 새롭게 드러난 게 뭐냐면요. 2017년 3월에 만들어진 문건 말고 그 전에 11월에 이미 계엄 검토 문건이 작성됐었다는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태블릿 PC 보도가 나온 게 10월 24일, 촛불 집회가 29일에 처음 시작이 됐는데 11월 초에 이미 계엄을 검토했다는 걸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권들이 어떻게 해왔는가 이렇게 보면 이 정권들이
민주적인 정권 교체라고는 없는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라고는 헛된 꿈이 있었더라는 얘기들을 저희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번 사건들을 보면 이게 헛된 소문들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러한 것들을 꿈꾸지 않고서는 어떻게 저렇게 큰 범죄를 과감하게 지속적으로 저지를 수 있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럼 일종의 이제 쿠데타 같은 거를 정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쿠데타 같은 것을 꿈꿨던 거 아닌가, 그 당시 그런 소문들 돌았는데 그게 사실이었던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드신단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 어마어마한 군사 반란 예비 음모 사건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성 혐오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에 가톨릭에서 신성시하는 성체, 즉 예수의 몸을 훼손한 사건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진을 올린 워마드 회원은 여성을 억압하는 종교는 다 꺼져라, 이런 글을 함께 올렸는데요. 이를 두고 여성학자인 건국대 몸문화연구소 윤김지영 교수는 종교가 여성을 억압한다는 문제의식이 과격하게 표현된 것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사실상 옹호한 것인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SBS 러브 FM 김성준의 시사전망대에 출연한 윤김지영 건국대 교수의 말 들어보시죠. 먼저 기존의 종교 교리를 믿고 그리고 믿음 체계를 공유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이런 사건이 굉장히 충격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올라온 그 사이트에 있는 그 사진을 보고 거기에 있는 글을 분석을 해봤더니 일단 그 성체 훼손을 한 그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라고 하면 자신은 모태 신앙이었다. 즉 다시 말해서 자신은 자신이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신앙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부모에 의해서 강요를 당했던 신앙이기 때문에 자신은 가톨릭의 교리를 공유하는 믿음 공동체 일원이 아니었다라고 밝힌과 동시에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라고 하면 이렇게 말씀해 주신 종교만을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 안에서 왜 종교까지 건드리는가라고 하면 가톨릭 교리에서 우리가 얘기한 예수 그리스도나 아니면 하느님 아버지라고 했을 때 신의 형상도 여전히 남성형일 뿐만 아니라 기존이 가부장적인 체제뿐만 아니라 거대한 이런 보편적인 종교의 형상도 항상 여성을 착취하거나 여성을 억압하는 이데올로기 중에 하나로 작동해 오는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비판과 동시에 또 하나 가장 예민한 지점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현재 여성들은 낙태죄 폐지 운동을 아주 격렬하게 벌이고 있고 지금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판결 여부에 대해서 그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낙태죄 폐지를 여성 의제의 가장 중요한 의제로 부상시키고 있고 여성들이 생존권이 하나로 보고 있는데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라고 하면 가톨릭의 고위직에 있는 성직자들이 나서서 낙태죄 폐지 반대 운동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언론의 주목들을 받았고 또 가톨릭 성직자들이 여성 가톨릭 신자들에게 낙태죄 폐지 반대 사인을 강제적으로 요구하는 케이스가 일어나서 굉장히 여성들에게 공분을 샀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정말 보편적인 종교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이 평화와 공존의 언어라고 하는데 이것이 여성에게는 여성의 순교성을 강요하거나 여성이 임신 중절권을 일종의 죄로 단죄 내리는 것 안에서 이런 종교가 어떻게 가장 여성 소외와 여성 억압의 의식적이고 무의식적인 수준에서 계속해서 강화하는 기제가 되어 있는가에 대한 강력한 문제의식이 결국 이렇게 가장 과격하고도 무모한 방식으로 터져 나온 것은 아닌가, 그 맥락성도 짚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남성 혐오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의 회원이 가톨릭 교회의 성체를 훼손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워마드 게시판에는 성체에 낙서를 하고 불로 태워 훼손한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사진을 게시한 워마드 회원은 천주교는 지금도 여자는 사죄도 못하게 한다. 낙태죄 폐지도 절대 안 된다고 한다. 여성 인권 정책마다 반발하는데 천주교를 존중해줘야 할 이유가 어디 있나,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성체 훼손에 대한 처벌과 워마드 폐쇄를 촉구하는 글이 다수 게재됐습니다. 극단적이고 모욕적인 혐오 표현에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는 건데요. MBN과 인터뷰를 가진 시민들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남자라는 이유로 혐오하고 종교까지 들먹인다는 것 자체가 지나쳤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여자로서도 무조건적으로 그냥 혐오를 하고 남자를 싫어하는 거는 한 인간으로서 보기엔 좀 좋지 않은 모습인 것 같아요. 빵의 형태를 한 성체란 카톨릭에서 예수의 몸으로 여겨 신성시하는 대상입니다. 천주교는 성체를 훼손하는 행위를 신성모독으로 간주합니다. 천주교 측은 워마드 회원의 성체 훼손 행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나고 심각한 충격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어서 보편적인 상식과 공동선에 어긋나는 주장을 한다면 마땅히 비판받아야 한다, 법적인 처벌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지난 2012년 제주 강정마을 해군 제주기지사업단 정문 앞에서 문정현 신부는 영성체 의식을 진행한 바 있는데요. 경찰이 영성체 의식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성체가 길바닥에 떨어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측은 책임자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는데요. 이에 당시 제주경찰청 경비과장은 천주교에 공식 사과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였습니다. 아이고 무릎이야. 주사도 맞고 무릎 보호대도 이것저것 써봤는데 효과가 없네. 무릎펜 몰라? 무릎펜? 무릎펜이라고 이번에 새로 나온 무릎 관절 보호대야. 우리 부모님도 무릎펜 사용하시고 운동하는 재미에 푹 빠지셨어. 어디서 살 수 있어? 네이버에서 무릎펜을 검색 후 쇼핑몰에서 구매하시고 상담은 010-2255-4489 최 과장을 찾아주세요.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탈모는 막아주고 빠진 머리는 다시 나게 하는 18,000원짜리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 네, 돈 많이 들고 효과 없다. 포기하신 분들 계시죠? 딱 한 달만 뿌리세요. 효과 없다면 환불합니다. 1566-7871 1566-7871 네, 경제의 속살로 이어갑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제가 방송을 시작한 이래 가장 가벼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아주 편하게 들으실 수 있는 이야기니까 팝콘하고 콜라 같은 거 드시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며칠 전에 국내 경제 뉴스에 짧지만 꽤 여러 곳에서 보도된 뉴스가 있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자죠. 이 사람이 워런 버핏, 세계적인 투자자입니다. 버크셔 해더웨이라는 곳을 이끌고 있는데요. 이 워런 버핏을 제치고 세계 부자 3위에 올랐다라는 뉴스가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워런 버핏이 3위였는데 저커버그가 6월 7일 기준으로 역전을 시켜서 새로 3위에 올랐다는 겁니다. 이 소식은 블룸버그 통신이 7일 짧게 전한 뉴스인데요. 예. 가끔 경제 뉴스 보시면 세계 부자 순위 이런 거 종종 나오잖아요. 네. 이런 뉴스의 출처가 보통 두 곳입니다. 연간 단위로 올해의 세계 400대 부자 이런 발표가 나오는 곳은 출처가 포브스라는 잡지입니다. 포브스는 경제 잡지고 격주간지고요. 이 포브스가 매년 세계 최고의 부자 리스트를 작성해서 발표를 하거든요. 예. 반면에 오늘 소개를 해드리는 이 블룸버그의 부자 순위는 좀 특이합니다. 블룸버그는 포브스의 라이벌이고 블룸버그 그룹의 주간지인 비즈니스위크는 포브스하고 주간지 시장에서 1, 2위를 다투죠. 그런데 이 블룸버그가 홈페이지에 블룸버그 빌리어네어 인덱스라는 걸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하면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쯤 돼요.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처럼 이 지수가 매일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포브스 부자 순위는 연간 단위의 발표라면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는 매일 업데이트가 되는 그날 순위가 역전되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예. 이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는 기업 주가가 매일 바뀌니까 그걸 반영을 하고요.
부동산 지표 같은 건 공신력 있는 발표나 보고서가 나오면 그 바뀐 부동산 가격도 반영을 해서 순위를 매기는 겁니다. 예. 근데 해보면 양쪽 순위가 얼추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서양 부자들이라는 게 우리나라하고 달라서 재산이 대부분 주식에 몰려 있고요. 우리나라처럼 감춰진 비자금 이런 게 별로 없으니까 두 잡지가 계산하는 방식이 거의 비슷하고 하여튼 뽑아보면은 순위가 1위부터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오늘은 그래서 이번에 뉴스가 된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예. 기록이 달러로 나와서 대충 환율을 그냥 편하게 1대 1000으로 환산을 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위가 제프 베조스라는 사람입니다. 아마존 창업자죠. 지금 재산이 142조 원쯤 됩니다. 2위가 그 유명한 빌 게이츠 94조 원 정도 되고요. 3위가 마크 저거버그 페이스북 창업자죠. 81조 정도 됩니다. 4위가 위대한 투자자 워런 버핏 81조 정도 되고요. 5위가 아만시오 오르테가라고요. 스페인의 그 패션 그룹 자라라는 곳을 이끌고 있는 사람입니다. 재산이 76조 정도 되고요. 6위는 베르나르 아르노라는 프랑스 기업가인데 저는 사실 이 사람을 잘 몰라요. 그런데 명품 좋아하시는 분들은 금방 알더라고요. 이 사람이 루이비통, 디오르, 펜디 이런 명품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라는 그룹의 창업자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제가 보기엔 좀 꼴통 성향이 강한 사람인데 아무튼 6위에 올라 있어요. 재산이 75조 원입니다. 예. 7위가 카를로스 슬림, 유명한 멕시코 갑부입니다. 멕시코의 경제 대통령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이 사람은 2007년인가 빌 게이츠를 제치고 한때 세계 부자 1위에도 올랐었는데 요즘은 많이 떨어져서 7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63조 원 정도 되고요. 8위가 레리 페이지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구글 창업자이고 IT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재산이 한 56조 원 정도 됩니다. 9위가 세르게이 브린인데 이 사람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러시아계 미국인이에요. 그리고 8위였던 레리 페이지하고 함께 구글을 창업했던 공동 창업주입니다. 이 레리 페이지하고 세르게이 브린은 스탠퍼드 대학교 컴퓨터과학 대학원 동창이에요. 이 사람 재산이 레리 페이지보다 1조 원 작은 55조 원입니다. 10위까지만 할 건데요. 10위는 레리 앨리슨이라고요. 오라클 창업주입니다. 소프트웨어 회사죠. 그런데 이 사람 재산이 53조 원인데 이 사람 남자입니다. 이름이 레리 앨리슨이어서 왠지 여자같이 들리실 수 있는데 남자인 데다가 매우 공인된 마초 또라이입니다. 아마 이 사람이 서양 부자 중에서 성격만 따지면 우리나라 재벌들하고 제일 가까울 거예요. 네, 별명이 실리콘밸리 악동이고 엄청 거만합니다. 그리고 무지하게 사치스러워요. 여성 편력도 대단하고요. 이 사람 유명한 일화가 마이크로소프트가 경쟁사인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다 이런 주장을 레리 앨리슨이 오랫동안 했거든요. 그래서 레리 앨리슨이 그 증거를 찾겠다고 사설 탐정들을 대거 고용을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회사 쓰레기통을 뒤지는 엽기적인 일을 한 적도 있는 사람입니다. 희한한 캐릭터의 사람이에요. 다 나가면 너무 많으니까 오늘 10위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팝콘 들으시면서 들으시는 브리핑이니까 재미있는 거 하나만 더 소개를 해보죠. 일단 짐작해 두시면 좋은 게 세계적인 부자라고 하면 재산 단위가 얼추 수십조 정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정확해요. 우리는 수십조 하면은 감이 안 오잖아요. 수십조나 수백조나 수천조나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사실 오랫동안 세계 최고 부자의 단위는 100조 원이 안 넘었습니다. 지금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가 최근에 100조를 넘은 게 일대 사건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신서유기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 민호 씨가 거기 출연을 해서 저커버그 이야기가 나올 때 저커버그 재산이 1000조 이러시던데 1000조는 말이 안 되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감으로 세계적인 부자들은 대략 100조 안쪽, 대부분 수십조 원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얼추 맞아요. 그런데 이런 거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세계에서 있는 모양입니다. 만약에 시대별로 화폐 가치가 비슷하다고 가정을 하면 인류 역사 전체를 따졌을 때 누가 제일 부자일까? 이런 걸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확히 나올 수가 사실은 없죠. 왜냐하면 클레오파트라 재산이 얼마인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재산 대부분이 황금이었을 텐데 얼마나 쟁여놨는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리고 화폐 가치나 물가 수준 이런 것도 통일이 좀 어렵고요. 그런데 이런 걸 하라고 있는 게 언론이죠. 그래서 이 기준이 설득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궁금해하는 독자들이 있으니까 그걸 또 자기 나름대로 분석을 하는 신문이 있습니다.
독일의 한델스블라트라는 경제신문인데요. 2008년에 자체적인 분석을 해서 인류 역사상 최고 부자 30명을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예. 최고 부자가 누구냐? 그 유명한 석유왕 록펠러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7,000년 역사상 제일 돈 많은 사람의 이름을 올린 게 석유왕 록펠러예요. 그래서 록펠러의 당시 재산을 2008년 기준으로 가치로 바꿔보면 360조 원 정도가 된다는 거죠. 지금 제프 베조스 재산의 2배 반이 넘습니다. 3위가 좀 특이한데요. 러시아 마지막 황제 니콜라이 2세가 3위에 올라 있더라고요. 재산이 약 300조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니콜라이 2세는 나중에 볼셰비키 혁명으로 쫓겨나서 폐위가 되고 연금으로 먹고 살게 되죠. 그러다 나중에 결국 처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300조 원 재산 갖고 있어봐야 인생 참 허망한 대표적인 사례인 사람이고요. 로마 역사를 보면 삼두정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케사르, 폼페이우스, 크락소스 이 세 사람이 권력을 분점했던 게 삼두정치인데 케사르는 뭐 아시다시피 다 유능한 군인이었고요. 폼페이우스는 굉장히 미남으로 알려져 있죠. 근데 크락소스는 뭐 하는 사람이냐? 이 사람은 좀 쩌리 같은데 아닙니다. 이 사람은 무지하게 부자였어요. 이 사람이 특히 황금을 좋아해서 크락소스가 나중에 전장에서 죽는데 후손들이 이 크락소스의 두개골에 녹인 황금을 부었다는 전설이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이 사람 재산을 환산해보면 요즘 돈 190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사람도 당연히 30위 안에 들어오고요. 이 외에도 역사상 부자의 이름을 올린 사람들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클레오파트라도 들어갑니다. 나폴레옹도 여기에 들어가요. 영국 엘리자베스 1세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멘호테프, 이집트 파라오죠. 이 사람도 들어가고요. 근데 당시 이 보도가 나온 다음에 굉장히 많은 반론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일 거셌던 반론이 뭐냐면 역사상 30대 부자에 솔로몬이 빠졌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솔로몬을 집어넣어 달라. 뭐 이런 반론이 제일 많았다는 후일담이 있습니다. 뭐 여담 나온 김에 하나만 더 해보죠. 요 세계 부자 순위에 한국 사람들도 톱10에 이름을 올린 적이 있을까요? 이런 거 궁금하죠. 대략 아무리 많이 올라도 50위권 정도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이 지금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를 보면 59위에 올라 있더라고요. 어제자 순위에 18조 원 정도로요. 그리고 우리나라 2위 부자는 이재용이나 정몽구가 아닙니다. 제약회사 셀트리온 총수 서정진 회장이 우리나라 2위고 세계적으로는 177위예요. 재산이 8조가 넘습니다. 3위가 이재용, 8조가 안 되죠. 세계 순위로는 한 235 이렇게 돼 있는데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는 2012년부터 시작이 됐지만 연간 단위로 발표하는 포브스 부자 순위는 상당히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이 포브스 기준으로 우리나라 사람이 세계 10위 안에 든 적이 있어요. 누굴까요? 청취자 여러분 한번 찍어보십시오. 누가 우리나라 사람 중에 10위 안에 들었겠습니까? 짐작이 잘 안 가시죠. 뭐 이병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의외로 신격호 롯데전 회장입니다. 그 사람 일본 사람 아닙니까? 원래는 경남에서 태어났다가 젊었을 때 일본으로 건너가서 사업을 했죠. 그래서 이제 제일교포라는 이름을 듣고 있는데 어쨌든 태어나기는 우리나라에서 태어났고요. 근데 이 사람이 1989년 포브스 발표에서 세계 5위에 올랐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제 신격호 재산이 8조 원인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부자 순위를 보면 1위가 스스미 요시아키라고 일본 세이브 그룹 총수였고요. 2위가 일본 부동산 재벌이었던 모이다이 기치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세계 10위 부자 중에 6명이 일본인이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때가 바로 일본 부동산 버블이 극심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도쿄 땅값이 뭐 미국 전체 땅값과 맞먹는다 이럴 때였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땅 가진 사람들이 다 세계 10위 부자에 올랐던 겁니다. 그리고 신격호 씨도 일본의 부동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격호가 이해에 세계 5위의 부자 이름을 올렸고 이듬해에도 9위, 뭐 그 다음 해에도 12위 뭐 이러면서 몇 년 동안 10위권에서 오르락내리락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여담은 이 정도로 하고요.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 이야기를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에 나오는 세계 10위권의 부자들을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일단 1위부터 10위까지 전부 다 상업자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아버지로부터 뭐 물려받고 이런 애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재벌들과는 궤가 아예 다르죠. 둘째로 이 사람들은 돌연변이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혁신경제 이야기 드리면서 진화경제학 관점에서 보면 혁신은 돌연변이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돌연변이는
기존 질서와 완전히 다른 캐릭터를 가진 사람한테서 나오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건이고 할아버지가 이병철인 사람한테서 돌연변이적인 혁신이 안 나온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1위 부자인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같은 사람은 최근 몇 년 사이에 막 치고 올라온 사람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 부자 1, 2위는 맨날 빌 게이츠, 워런 버핏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갑자기 페북 창업자 저커버그도 치고 올라오고 제프 베조스는 아예 1위가 됐는데 2위 그룹하고 멀찍이 떨어진 압도적인 1위입니다. 100조대 재산을 훌쩍 넘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베조스라는 사람은 세계 IT 업계의 이단화 같은 사람입니다. 영업이익률이라고 하는 지표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매출이 100원이면 이 회사의 영업이익이 얼마냐. 100원 팔았는데 30원을 남겼다. 이러면 영업이익률이 30%가 됩니다. 그런데 IT 기업들은 노동집약적인 산업도 아니고 공장 있는 것도 아니어서 설비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이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IT 기업들은 막 30%, 40%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나와요. 10,000원 팔면 3,000원, 4,000원을 이익으로 남기는 거죠. 네이버 같은 회사도 영업이익률이 한 30, 40% 정도 됩니다. 제조업은 절대 이렇게 못하거든요. 공장 돌려야 되고 인건비 들고 하니까요. 제조업은 영업률이 10% 정도면은 상당히 양호하다고 봐요. 그런데 IT 기업들은 30, 40% 올리는 게 일반적인데 이 세계 1위 부자 베조스가 이끄는 아마존의 영업이익률이 몇 퍼센트 정도일 것 같습니까? 1위니까 한 50% 될 것 같죠? 아닙니다. 아마존은요, 영업이익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기업입니다. 매출을 10,000원 올리면 회사가 남기는 돈이 빵원이에요. 안 남깁니다. 올해 1분기인가 아마존 이익률이 3%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쇼크였어요. 우리나라에서는 IT 기업이 이익률 3% 나오면 CEO 당장 모가지 날아가죠. 근데 아마존은 영업이익률이 3% 나오니까 애널리스트들이 우와, 아마존이 이익을 3%나 남겼대. 진짜 쇼킹한데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너무 높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왜 그러냐면 베조스 철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조스의 철학은 이익을 남기는 데 있지 않아요. 그래서 베조스는 기업의 이윤을 정말 하찮게 생각을 합니다. 회사가 돈을 벌잖아요. 계속 투자를 합니다. 베조스의 철학이 남김없이 투자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상장 기업들이 깔고 앉은 현금이 600조인데 이걸 가지고 뭐 2세 승계, 3세 승계 이러고 있는데 베조스가 보기에는 웃기는 겁니다. 근데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기업이라는 게 있을 수 있나요? 그게 바로 아마존이에요. 이 엄청난 철학과 투자 열이, 엄청난 공격성, 이게 그 망해가기 직전이었던 아마존 유통기업을 지금 세계를 제패하는 유통기업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IT 쪽에서 제일 유행하는 말이 to be Amazoned라는 말이 있어요. 아마존 당하다 이런 말입니다. 고유어처럼 사용이 돼요. 세계적인 장난감 회사 중에 토이저러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토이저러스가 아마존 때문에 폐업을 합니다. 팔리지가 않아요. 고객들이 와가지고 아이들이랑 손잡고 토이저러스에 와서 재밌는 장난감 다 체험해보고 구매는 아마존에서 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미국 유통업계의 최강자였던 월마트도 이제는 아마존한테 쪽을 못 쓰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베조스의 경영 철학이 옳다 그르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혁신적인 돌연변이란 기존의 기업 환경, 기존의 상상력을 완전히 뛰어넘는 진짜 그야말로 돌연변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서 나오는 거예요.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다. 이 기업인들 중에 어떤 발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돌연변이적인 혁신은 제가 장담하지만 절대로 재벌 3, 4세에게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세계 10위권의 부자가 전부 창업자인 게 바로 그걸 증명하고 있죠. 또 한 가지요. 이 사람들은 기업을 자식에게 물려주는데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후계자를 뽑는데 굉장히 큰 공을 들여요. 아마 이 10대 부호 중에 자식한테 이 기업을 물려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멕시코 갑부인 카를로스 슬림이나 자라 창업주 아만시오 오르테가 정도인데 아만시오 오르테가도 좀 애매합니다만 아만시오 오르테가는 딸이 지금 자라에서 일을 한다고 해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그 자녀가 이녀 일남입니다. 제니퍼 게이츠, 로리 게이츠, 피비 게이츠 이렇게 있는데 이 3남매는 아예 마이크로소프트 근처에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물려주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세계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 같은 사람은 나이가 88세인데 아직도 현업에서 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무슨 경영 욕심이 있어서 아직 뛰는 게 아니고
이 사람 유일한 취미가 주식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인생의 낙이 주식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까지도 기업 경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워런 버핏 같은 경우에는 후계자를 뽑는데 지금 한 10몇 년째 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검증하고 준비를 시킵니다. 자기의 가치 투자 철학을 지킬 후계자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고르고 단련시키는 과정이 10몇 년째 이어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미국 경제지 보도들이 매년 하는 짓이 올해에는 과연 버핏의 후계자가 결정될 것이냐 뭐 이런 게 매년 헤드라인으로 나옵니다. 올해는 지금 2명의 부회장이 경합하고 있는 모양인데 당연히 두 사람 다 버핏 가문하고 아무 상관없는 전문적인 투자자들입니다. 이게 기업을 유지시키는 길이라는 겁니다. 자식 새끼들한테 물려주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창업자의 정신을 잘 이어받을 가장 유능한 사람을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단련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경제계가 정말 잘 본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 재벌 생태계는 영미식 자본주의하고 비교를 해봐도 정말 후진 겁니다. 뭐 이 정도로 대충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즘 너무 무거운 이야기만 해서 오늘은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가 나와서 좀 가벼운 마음으로 부자들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드려봤는데 부럽기도 하고 우리나라 기업 생태계가 좀 본받아야 되겠다는 싶은 점들도 있고요. 예. 이런저런 것들을 우리가 좀 많이 받아들여서 부자들의 세계를 우리가 질투하지 않습니다. 왜 부자들의 세계를 질투합니까? 그런데 자기 능력껏 경영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당한 부를 혜택을 받고 그리고 그 기업이 혁신을 하고 더 나은 기업이 되기 위해서 좋은 후계자를 고르는 이런 기업 문화가 우리나라에서 좀 정착이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원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생신 또는 기념일에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부모님의 소중한 일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억의 책을 선물해보세요. 부모님의 어린 시절부터 젊은 시절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온 삶의 여정을 한눈에 모아볼 수 있도록 최고 100장까지 들어가는 사진첩과 더불어 기자들이 직접 인터뷰를 통해 작성하는 생애사까지 더해져 오직 부모님만을 주인공으로 하는 세상에 다시 없을 고품격 기억의 책을 10년 노하우로 특별 제작해드립니다. 200페이지 분량 12권에 2부까지 함께 드리는 구성으로 440만 원에 모십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헌신해 오신 부모님. 아주 오래 기억에 남을 뜻깊은 선물. 지금 신청해 보시죠. 평범한 사람들의 아주 특별한 기록. 기억의 책 만민보. 문의전화 1877-1419 1877-1419 민중의 소리.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당사를 여의도에서 영등포로 옮겼다고 하지요. 한국당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와중에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미국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보내온 편지 함께 읽어볼까요? 문재인 대통령님, 홍준표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치열하게 내부 논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종국적으로는 하나가 돼서 건전한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자서전을 집필할 예정인데요. 부모님 제사를 지내러 추석 직전에는 한국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아이고, 홍준표 전 대표님, 섭섭해서 어떻게 합니까?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환하게 웃던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런데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은 홍준표 전 대표가 돌아오는 걸 마뜩찮아 하는 눈치입니다. 지방선거 패배에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물러난 분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복귀 운운하는 것은 책임 정치에 어긋난다. 이렇게 성토하고 있어요. 네? 정우택 의원 때문에 의의가 없다고요? 홍 전 대표님은 일반 당원에 불과하고 300만 당원 가운데 1명이라고요? 아이고, 그래도 자금난에 시달리는 자유한국당을 이렇게 세울 분은 홍준표 전 대표님입니다. 영등포로 이사하면서 당사 규모도 8분의 1로 줄었다고 해요. 당권을 잡으셔서 여의도로 당사를 원상복구 하셔야지요. 네? 홍준표 전 대표님의 지지자들 역시 무사귀환을 바라고 있다고요. 한 여성 지지자는 공항에서 큰 절을 올리기도 했다고요. 하하하하, 설마 절을 2번 한 건 아니겠지요? 아마 2번 했다면 정치적 사망을 뜻하는 퍼포먼스였을 겁니다. 아니면 그 여성분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였을 수도 있어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탈모인가 예비 탈모 여러분, 저희 제품 꼭 쓰세요. 그 고통을 알기에 최대한 싸게 팝니다. 이제 탈모약 써도 괜찮다고요? 같이 쓰면 부작용 없이 2배 효과입니다. 이미 모발 이식했다고요? 그럼 더 싸게 오래 유지해야죠. 아직 젊고 두피도 반짝거리지 않는다면 100%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 1566-7871. 허위 매물에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더불어중고차. 더불어중고차는 직영정비소를 운영하여 판매부터 수리까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카카오톡 검색창에 더불어중고차를 검색하시거나 1661-3363으로 전화주세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정의로운 나라 그곳에 산다면 난 그냥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당신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 브리핑.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장마가 끝나면서 폭염과 열대야가 본격화되겠습니다. 아침 예상 기온은 서울과 대전 24도, 광주와 대구 24도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 32도, 춘천 31도, 전주 34도, 부산 30도로 예상됩니다. 습도도 높은 탓에 더위로 인한 불쾌감도 심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 보통 단계를 나타낼 전망입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예전엔 모든 게 좋았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골반이 뒤틀리고 허리가 아프고. 중요한 것은 당신의 자세입니다. 이젠 바디로직으로 몸을 조율해 보세요.
그저 속옷처럼 입기만 해도 척추 교정에 도움을 주는 바디로직. 검색창에 바디로직, 전화는 031-345-4550, 031-345-4550번입니다. 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으로 이어갑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어떤 작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혐오를 둘러싼 논의라고까지 해야 할까요? 우리 사회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네. 여성들의 남성 혐오, 난민들에 대한 혐오. 또 그 전에 남성들도 여성 혐오했었어요. 그걸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당연하죠. 당연합니다만은 네. 혐오를 둘러싼 논쟁이랄까? 얘기들이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점들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미국의 아주 저명한 정치 철학자이자 법 철학자, 윤리학자, 그리고 여성학자이기도 한 페미니스트이기도 한 마사 너스바움의 혐오와 수치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혐오와 수치심. 네. 오래전에 마사 너스바움의 책은 2권쯤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시적 정의라는 책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고요. 그리고 감정의 격동에 관한 얘기도 했던 듯합니다. 네, 이 책을 보면은 혐오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수치심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얘기합니다. 혐오나 수치심은 감정의 영역일 수가 있죠. 저자에 따르면 감정도 하나의 신념의 집합체로서 어떤 공적 판단의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혐오와 수치심만은 모든 공적 판단의 근거로서 배제돼야 한다는 게 이 사람의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혐오와 수치심은 인간의 근원적인 나약함을 숨기려는 욕구를 수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타자를 배척하는 데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약자를 파괴함으로써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받는 강자들만의 부당한 논리로 확대 재생산될 수 있다는 게 이 저자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예. 700페이지 가까운 이 책을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리고 제 능력이 미치지도 못합니다만은,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 조금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혐오와 수치심에서 인용하고 있는 아돌프 히틀러의 나의 투쟁의 한 구절 잠깐 보겠습니다. 예. 어떤 형식이든 특히 문화생활의 형식에서 불결하거나 파렴치한 일이 일어났다면 적어도 거기에 유대인이 관련되지 않았던 적이 있었던가. 이러한 종기를 조심스레 절개하자마자 사람들은 썩어가는 시체 속의 구더기처럼 돌연히 비친 빛에 눈이 부신 듯이 끔벅거리고 있는 유대인들을 종종 발견했던 것이다. 아돌프 히틀러를 중심으로 한 이 나치 체제가 유대인에 대한 혐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혐오, 이른바 유색인종에 대한 혐오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바와 같습니다. 역사를 무시무시한 이 파괴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던 사유의 그 기초에 이런 혐오라는 감정이 대대적으로 동원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히틀러가 바라봤던 유대인을 만약에 우리가 요즘 어떤 대상을 집어넣어 보면은 분명해질 것 같습니다. 여성을 둘러싼 혐오가 오랫동안 인류의 남성 지배적 질서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건 다 알려진 바와 같죠. 이 책에서도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혐오에 대해서 혐오로 맞선다면은 악순환의 고리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런 혐오가 지배하는 사회, 혐오가 우리의 심성을 황폐하게 하는 사회는 그야말로 방향성을 상실한 사회라고 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마사 누스바움이 힘주어 강조하는 것은 혐오가 지배적일 때 그 사회는 특정 집단에 의해서 아주 왜곡된 방향으로 흘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역사 속에서 혐오가 특정 집단과 사람들을 배척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의 강력한 무기로 이용되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혐오를 더욱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정 집단이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기 위한 사회적 무기로서 이 혐오라는 것을 사용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유대인, 여성, 동성애자, 불가초 청민, 그리고 하층 계급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혐오의 대상으로 설정함으로써 어떤 오물로 설정함으로써 자신들의 완벽함을 증명하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폭력적인 국면들이 드러났다는 것이죠. 이런 예들은 뭐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 책에서 마사 누스바움은 그야말로 서사적 상상력을 대대적으로 동원해서 우리 인류가 혐오에 의해서 얼마나 힘겨운 시간을 지나왔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인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 혐오가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용됐는지 들어보겠습니다. 힌두 교도들이 이슬람 교도들에 대한 폭력을 부추기기에 혐오를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그 사례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혐오에 관한 이러한 모든 영역이 함께 나타났는데 여기에 민족적 순수성에 대한 불안한 이미지까지 결합되었다. 힌두 민족주의자들은 일반적으로 순수함과 오염이라는 사고를 수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이슬람 교도들을 자신들 민족의 육체를 더럽히는 외부자로 묘사했다. 순수함에 대한 이러한 일반적 사고는 일관되게 육체적 형태를 띠는데 이슬람 교도 남성과 여성은 그들이 지닌 신체 번식력 때문에 순수한 힌두 교도 남성의 통제력을 위협하는 성욕 과잉의 동물적 존재로 그려진다. 폭동 중에 배포된 선전물은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듯 이러한 성적 이미지를 퍼뜨렸으며 불이나 금속물로 이슬람 교도 남성과 여성의 성적 부위를 유린함으로써 그들의 육체에 보복한다는 생각을 갖게 했다. 이러한 고문들은 여성의 신체를 대상으로 자행되었는데 집단으로 여성을 강간했으며 커다란 금속물을 질 속에 집어넣기도 했고 산채로 불태우기도 했다. 차마 다 읽기가 민망스러울 정도인데요. 힌두교 민족주의자들이 이슬람 교도들에 대한 그 폭력을 선동하기 위해서 어떤 혐오를 악용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런 사례들은 이 책만 봐도 적지 않습니다. 아주 많은데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수치심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수치심은 낙인 찍기라는 말로 바꿔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직자라는 이름을 달고 다니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수치스러운 일인지 아는가. 외출할 때 나는 완전 열등감에 사로잡혀 시선을 아래로 내리고 다닌다. 길을 걸을 때 나는 스스로 보통 사람들의 발 뒤꿈치에도 못 미치며 모든 사람이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처럼 느낀다. 나는 본능적으로 사람 만나기를 기피한다. 이 고프먼의 스티그마에서 재인용한 구절인데요. 이처럼 혐오와 수치심은 인간성 자체를 파괴하는 지점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경우 폭력적인 학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마사 누스바움의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혐오와 수치심이 힘을 띠는 이유는,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이유는 각각의 인간들이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불완전하고 취약한 인간인 점을 인정하면은 이 혐오와 수치심으로 빠져들지 않는다는 판단 같아요. 하면서 이 책의 역자 조계원 선생이 이 부분 관련해서 정확하게 기술해놓은 부분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 우리는 왜 수치심과 혐오를 넘어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하는가? 마사 누스바움은 이 답을 우리 모두가 너무나 불완전하고 취약한 인간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데서 찾는다. 자신의 감정과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 너무나 약하고 다른 사람의 이해와 관심을 필요로 하는 존재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인간을 존중한다는 것은 누구나 삶의 불확실성 속에서 취약한 존재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뜻이다. 또한 품위 있는 사회란 이러한 인간성을 부정하지 않고 개인이 지닌 역량이 발현될 수 있도록 촉진적 환경을 제공하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네, 이 부분에 마사 누스바움의 사상이 응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인간은 유한하고요. 또 불확실한 존재입니다. 예컨대 장애인을 예를 들 경우에 우리가 비장애인이라고 또는 정상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장애인을 혐오하고 비하하지만 언젠가 우리는 불확실한 조건 속에서 장애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 또 우리가 사회적 약자들을 비하하고 혐오했다면은 또는 수치심을 안겨줬다면은 만약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그 처지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 이렇게 우리가 모두 유한하며 나약하고 불확실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우리는 이 혐오와 수치심의 프레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르시시즘에 빠진 완벽함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흔히 이런 유한성이나 불확실성을 거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타자들에게 이 혐오와 수치 언어들을
남반한다는 게 마사누스밤의 생각입니다. 끝으로 이 책이 한국 사회에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 보면 이렇습니다. 한국 사회가 공격성이 아주 강한 다는 것은 잘 알려진 바와 같습니다. 분노와 혐오는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분노는 정당하지 않은 사회적 구조, 부당함에 대한 저항의 에너지원이라면은 혐오는 누구를 짓밟음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는 아주 저열한 태도죠. 예. 그러니까 이 공격성이 정의롭지 못한 사회 구조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주로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이나 자신보다 약한 대상에 대한 멸시와 폭력 형태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이게 혐오와 수치심을 유발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를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바꿔나가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유약성 그리고 한계성, 불확실성을 인정하면서 누구나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이나 경쟁 자체를 할 수 없는 사람도 적절한 삶의 기회를 얻고 존중받는 사회, 가난, 장애, 성적 취약 때문에 수치심을 겪지 않는 사회에서만 개인이 지닌 공격성, 혐오와 수치심의 언어들이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좌절감이 우리 사회를 지배할 때는 혐오와 수치심을 유발하는 이런 언어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거고요. 예. 그런 사회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건강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인간의 취약함을 이해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잘못에 분노하되 자신도 그럴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스스로 경계한다는 뜻이라는 역자의 또 다른 말도 우리가 헤아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 책에 대해서 김영란 선생의 추천사가 뒤에 달려 있습니다. 예. 김영란 선생의 그 추천사의 일부를 보면 이렇습니다. 혐오와 수치심은 분노나 두려움과는 다르다. 혐오는 자신을 오염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한 거부의 표현이고 혐오의 대상은 오염물질을 여겨지므로 사라져버리길 원하는 것이 된다. 오염이 일으키는 존재의 제거라는 도취된 환상 속에서 공격성과 혐오가 드러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유대인, 여성, 동성애자, 하층 계급 사람들이 모두 혐오의 대상이었다. 그리고 이런 혐오를 근거로 폭력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처럼 혐오는 경계를 만들어내므로 악한 사람들을 혐오스럽다고 보면서 손쉽게 우리 자신과 그들을 분리시킬 수 있다. 나치즘을 우리의 현재와는 전혀 닮지 않은 혐오스러운 괴물들이라고 치부해버리면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악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수 없고 우리 사회에 비슷한 현상이 재발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책은 수많은 소설들, 시들을 인용하면서 정말 흥미진진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요즘 이런 혐오와 수치심이 횡행하고 있는 사회에서 진득하게 이런 책을 읽으면서 깊이 좀 사유하는 능력도 함께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참, 우리 사회의 그 혐오를 양산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자긍심이 없는 자들이에요. 자기를 혐오하니까 남을 혐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확합니다. 자기 존중감이라 그러죠. 자기 존중감이 없는 사람들이 혐오에 기댈 때가 많죠. 역사적으로도 그래 왔다고 이 마사누스밤도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인간다움을 파괴하는 감정들이라는 부제에 걸맞게 혐오와 수치심은 다른 사람의 인간다움을 파괴할 뿐만 아니고 동시에 자신의 인간다움도 파괴한다는 것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또 내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포렌메리 코너로 넘어왔습니다. 김용민 트위터 계정에서는 매일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야가 국회 공백 40여일 만에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막판 쟁점이던 법제사법위원회는 관례대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맡았습니다. 대신 월권 논란이 있는 법사위는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법사위를 넘겨준 더불어민주당 판단에 대해 시민들은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을까요? 어젯밤 10시까지 모두 934분이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62% 3명 가운데 2명은 이번 협상 결과에 반대한다 이렇게 응답해 주셨네요. 35% 3명 가운데 1명은 마음에 안 들지만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협상 결과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1% 그쳤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이전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새로운 국면이 조선 대지의 지축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민족의 역사가 제 궤도에 올라서서 달리게 시작한다고 하는 느낌이군요. 문익환이 가르쳤고 도울이 배웠던 학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꿈을 현실로 살아간 선구자를 양성하는 한신신학은 촛불혁명과 한반도 종전선언 이후의 세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신신학을 통해 세계의 신학을 깊이 연구하고 더 나아가 시대의 예언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새 시대는 문익환 씨의 힘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모인 여러분들의 힘으로 열리는 거예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홈페이지나 02-2125-0108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문익환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회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뉴스키 능력평가 코너는 어제 하루 쉬어갔습니다. 클로징 사연 당첨자는 W 트로이카님입니다. 게시판에 이메일 적어주시면 올인원 향수비누 헤이브로 올인원 파워바를 보내드립니다. 이선옥 작가의 글로 일부 마무리합니다. 제가 바로 탁현민의 그 여중생입니다. 여성신문이 작년 7월 25일에 실은 기사 제목이다. 적어도 공신력 있는 미디어라면 그런 기사 제목이 범죄라는 것, 업계의 금도를 넘어선 수준이란 것 정도는 알고 있었으리라 본다. 알아도 상관없다는 것인가? 국민 쌍놈쯤이야 국민 강간범쯤으로 만들어도 괜찮다고 생각한 것인가? 신문이 아니라 스스로 대자보 노릇을 자임하는 것인가? 참담하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인권의식도 상식도 개념도 무시하는 매체의 타이틀이 여성이라는 게 이 세상에 마구 밟아도 되는 사람은 없다. 논란이 일자 여성신문은 그 여중생은 잘못이 없다. 탁현민 논란의 부처로 기사 제목을 수정했다. 수정한 제목 또한 문제다. 해당 글을 기고했다는 그 여중생과 탁현민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여성신문이 그 기사를 발행했던 1년 전 한 여성 기자가 여성신문은 탁현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다. 메이저의 사악함은 추악하고 마이너의 사악함은 부끄럽다.
무려 조선일보의 여성 기자다. 조선일보의 정략성을 비난하기에 앞서 그런 말이나 듣는 여성신문은 자신에 대해 돌아볼 일이다. 네, 1부 마칩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